사화 줄거리. 위안이 혁명당원인 여학생과 사랑이라 하기에는 부족하고 우정이라 하기에는 미묘한 관계를 유지할 무렵 또 하나의 소식이 전달된다. 아버지 왕후가 그의 결혼식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붕괴한 위안은 일종의 반항심으로 혁명 조직에 가입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자유를 잃는다. 그를 사랑하는 여학생이 혁명 사업을 핑계로 그를 올가맸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위안은 그 사랑을 거절한다. 한편 기세등등한 혁명 열풍으로 갑작스런 혁명당원 색출이 시작되고 이에 여학생은 검거되어 끌려간다. 맹을 찾아 노부인의 집으로 왕따 식구들이 들이닥친 가운데 거친 대문 소리가 들린다. 위안이란 학생 이 집에 살지. 이 소리에 응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아연실색했다. 왕따는 마치 쇠고기 기름처럼 핏기를 잃은 얼굴이 되어 숨을 자리를 찾느라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노부인은 위안을 숨길 생각부터 했다. 그 다음엔 생을 걱정했다. 자, 둘이 빨리 이 천장 속으로 숨어라. 노부인은 숨가쁘게 소리쳤다. 만일에 대비해서 천장에 마련해둔 비밀방이 있었다. 노부인은 천장 밑으로 탁자를 끌고 간 후 그 위에 의자를 올려놓았다. 언제나 동작이 빠른 쌩이 탁자 위로 뛰어올랐다. 위안도 뒤따랐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이 숨기 전에 방문이 폭풍에 날리듯이 사납게 열렸다. 연하문명의 병사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대장이 앞에 나서더니 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왕이 아니냐. 쌩은 파랗게 질렸다. 잠시 머뭇거리며 뭐라고 대답할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곧 나직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대장은 소리를 더 높였다. 그러면 저놈이군. 그래, 생각난다. 그 계집이 말하더군. 키가 크고 살빛이 검고 눈썹이 짙고 입술은 부드럽고 붉은 편이라고. 그래, 저놈이 틀림없다. 어서 체포하라. 위안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체포될 도리밖에 없었다. 병사들은 위안의 팔을 뒤로 돌려 결박했다. 아무도 감히 말릴 수 없었다. 왕따는 울면서 떨고 있는데 노부인은 여느 때와 같이 침착한 어조로 병사들을 향해 애원하듯이 말했다. 당신네들은 잘못 보셨어요. 이 애는 혁명당원이 아닙니다. 내가 맹세하죠. 언제나 공부에만 열중하는 심성 착한 아이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그런 일에는 전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웃기만 하고 상대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얼굴이 넓적한 병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라고 자기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아는 줄 아시오. 부모보다 계집들이 더 잘 알고 있어. 그 계집이 이름도 이 집 주소도 다 말했고 얼굴 생김새까지 딱 맞는데 뭘 그러시오. 그 계집은 왕이 아니 혁명당의 두목이라고 합디다. 처음엔 건방지게 굴며 화를 내더군. 잠시 아무 말 없더니 스스로 왕이 아내 이름을 불더군. 고문을 안 해도. 위안은 멍하니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노부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위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여자의 사랑이 이제 증오로 변했구나. 그 여자의 사랑이 나를 묶지 못하더니 그 여자의 증오가 나를 묶고야 말았구나. 위안은 끌려가는 순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잡힌 당원들은 모두 사살되었다. 그 사실을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그의 이름을 불었으니 그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처형될 게 틀림없었지만 죽음이라는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위안은 그와 같은 청년들이 빽빽이 들어찬 감방에서 떠밀려 들어갔다. 감방 입구에서 넘어지자 간수가 내 발로 일어서 내일은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테지만 하고 말했을 때도 죽음이란 말을 실감할 수 없었다. 간수의 말은 내일 그를 쏠 총알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으나 그래도 어두운 감방 안을 둘러볼 여유가 있었다. 거기에는 전부 남자들뿐이고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그 여자가 없는 것이 다행이다. 만일 여기 있어서 내가 죽는 것을 그녀가 보고 결국 그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보다 그녀 모르게 죽는 편이 훨씬 낫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왠지 여기서 구출될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금방 석방되리라고 믿었다. 틀림없이 노부인이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는 분명 다른 청년들보다 우월한 존재인 듯 여겨졌기 때문에 더욱 확신이 들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처럼 보였다. 자신은 그들과 다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풀려날 거라고 낙관했다. 잠시 후 해가 지자 어둡던 감방이 아주 깜깜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땅바닥에 앉아 있거나 드러누운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입을 잘못 열었다가 자신의 죄상이라도 드러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모두들 남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뒤척이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누가 누군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해지자 저마다 혼자 남은 듯한 기분이 되었다. 누군가 나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부르는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모두 자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괴로워했다. 그때 누군가가 커다란 소리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소리를 쳤다. 조용히 해. 누가 어머니를 찾아. 나는 충성스러운 혁명당원이다. 나는 어머니를 죽였고 내 동생은 아버지를 죽였다. 사상을 위해선 부모도 친척도 없다. 그렇지 않니, 아오야. 그러자 어둠 속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다. 후회하고 있나? 두 번째 목소리가 냉소하는 듯한 말투로 다시 받았다. 후회를 하다니. 아버지가 20명이었더라도 나는 모두 죽였을 거야. 그러자 어떤 대담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렇다. 그런 늙은이들은 나이를 먹은 뒤에 편히 지내려고 우리를 낳아서 기른 거야. 그러나 처음 흐느껴 울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듯이 어머니를 부르며 신음했다. 밤이 깊어지자 울음소리도 멎었다. 위안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으나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품었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곧 문이 열리며 왕이안 나와라 석방이다 하는 간수의 소리가 들리기를 목이 타게 고대했으나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위안은 정적을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생각하는 데 지쳐서 무슨 소리든지 들려오기를 바랐다. 자기가 살아온 삶과 그것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여기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억지로라도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나 그것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으므로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위안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라도 들려오기를 바랐다. 어머니를 찾던 소년의 흐느끼는 소리마저 그리웠다. 감방 안은 지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이 정적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죽음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칼로 목을 벨 것인가 아니면 총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되어 머리가 어지러웠다. 혁명 주동자들의 머리를 성문 높이 매달았다는 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혁명군의 진군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각 지방의 혁명당원들이 봉기하기도 전에 지방 관원들에게 붙잡힌 것이다. 위안은 자신의 머리도 그렇게 매달릴 것을 상상했다가는 곧 여기는 외국인이 많은 대도시니까 총살할 거야 라고 자위 비슷한 체념을 했다. 그러다가 죽은 후에 자기 머리가 몸뚱이에 붙어 있을까 어떨까를 걱정하는 자신이 우스워 순웃음을 지었다. 지루하고 괴로운 밤을 위안은 등을 벽에 대고 쪼그리고 앉은 채 보냈다. 벼랑간 감방문이 열리고 새벽빛이 방 안에 비쳐들면서 벌레같이 웅크린 수감자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갑자기 밝아지는 바람에 모두들 눈을 떴는데 채 일어나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들렸다. 모두 나와! 병사들이 감방 안으로 몰려들었다. 총뿌리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쿡쿡 찔러 모두 깨웠다. 막 잠이 깬 소녀는 어머니를 다시 부르며 울기 시작했고 병사들이 총대로 때려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목숨을 연장해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소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묵묵히 휘청거리며 걸어나갔다. 그들은 곧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감지했으나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한 표정이었다. 회전전등을 손에 든 군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위안은 맨 마지막으로 감방에서 나갔다. 캄캄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전등불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그는 다시 감방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누군가 너무 우악스럽게 밀치는 바람에 흙바닥에 뒹굴고 말았다. 다음 순간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났다. 흙바닥에는 위안 혼자였고 아직 살아있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다. 전날 들어온 수감자들이 그렇게 나가면 감방은 다시 새로운 청년들로 들어찼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위안은 때로는 부르짖음, 때로는 속삭임, 때로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위안은 감방 안으로 혼자만 떠밀려 들어갔고 곧이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말을 하거나 무엇을 물어볼 틈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첫날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에도 약간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사흘째가 되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완전히 쇠약해져서 이제는 아무렇게 되어도 좋다고 체념했다. 사흘째 새벽에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고 혀는 말라서 부풀어 올랐다. 병사는 고함을 치며 총대로 쿡쿡 찔렀다. 간신히 일어서 문틈을 잡고 서자 다시 강렬한 회전전등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다른 수감자들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그 병사는 위안의 팔을 붙잡고 있다가 다른 좁은 복도를 지나 빗장이 걸려있는 문 앞으로 위안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빗장을 끌으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위안을 밀어버렸다. 위안이 밀려나온 곳은 좁은 골목길이었다.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꼬불꼬불하게 굽은 길이었다. 이른 새벽이었으므로 골목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위안은 정신이 몽롱했으나 한 가지만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좌우를 두리번거리는데 희미한 어둠 속에서 2 사람이 달려왔다. 위안은 놀라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중 한 사람은 키는 크지만 아직 어린아이였다. 그 여자아이가 달려오더니 위안을 들여다보았다. 위안이 소녀의 큼직한 검은 2 눈을 보는 순간 나지막하고 열띤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도 가까이 왔다. 위안은 그제야 노부인을 알아보았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갑자기 천지가 캄캄해졌다. 다만 그 소녀의 큰 눈이 점점 더 크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사라졌다. 아주 먼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오, 가엾어라, 내 아들아. 위안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뭔가 움직이는 물체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워있는 침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전등불이 켜져 있고 그 밑에서 누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모아서 자세히 바라보았다. 사촌 생이었다. 생도 위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안이 눈을 뜨자 일어서서 빙그레 웃었다. 낯익은 아름다운 미소였다. 생은 조그마한 탁자 위에 놓인 국그릇을 가져다가 위안에게 권했다. 숙모님이 내가 깨어나면 이걸 주라고 했어. 식을까봐 램프에 2시간 전부터 데우고 있었어. 생은 어린애에게 먹이듯이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조금씩 위안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위안은 어린애처럼 받아 먹었다. 극도로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가늠해 볼 기력도 없었다. 묵묵히 국을 받아 먹을 따름이었다. 부푼 입속으로 따스한 국물이 들어가자 속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기운을 차리기 위해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었다. 생은 국을 떠넣어주며 빠른 어조로 말했다. 여기가 어딘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겠지. 여기는 작은 배안이야. 무역하시는 작은아버지가 이 근처에 여러 섬으로 상품을 수송하는 배야. 작은아버지 덕택에 이 배를 탔지.
지금부터 우리는 섬을 지나 제일 가까운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외국에 가는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위안, 이제 살았어. 그렇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 내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또 형님까지 나서서 긁어모을 수 있는 돈은 죄다 긁어모았고 작은아버지한테도 돈을 많이 빌렸어. 내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가신 모양이야. 전에 당신도 여자한테 배반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배반당했다고 야단이래. 아들 신세를 완전히 망쳤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 결혼 문제는 단념 마시고 거기에 쓰려던 돈과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보내왔어. 그렇게 막대한 돈을 써서 너를 빼낸 거야. 이 돈 저 돈 다 써가면서 말이야. 위안은 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이 흐릿해서 똑똑히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배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과 허기졌던 뱃속이 따뜻해졌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갑자기 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맹이 무사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조국을 떠날 수는 없었을 거야. 과연 맹은 꽤가 비상한 녀석이야. 나는 그 녀석이를 몹시 걱정했어. 너는 사형당할 게 분명하고 맹은 소식도 없고 부모님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 소식을 알아보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맹도 소식이 전혀 없으니 그럴 만도 했지.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편지를 주었어. 펴보니까 맹의 글씨였어. 제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사히 잘 있으며 제가 원하는 자유로운 천지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지. 생은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그리고 국그릇을 내려놓더니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이면서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나는 지난 사흘 동안 담배 맛도 잃었어. 맹이 안전하다니 마음이 푹 놓이지 뭐야. 난 곧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놈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며 굉장히 화를 내셨어. 하지만 지금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디 파티에라도 가셨을 거야. 형도 영국 구경을 갔을 테고. 옛날처럼 남자 배우가 여장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 배우가 직접 무대에 나오는 신식 연극 말이야. 형은 그런 신기한 구경을 좋아하잖아. 맹도 무사하고 너하고 나도 이렇게 떠나게 됐으니 다들 마음을 놓았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며칠 동안 화를 내셨지만 이제 만사가 해결된 셈이지. 생은 한참 동안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더니 여느 때보다 약간 엄숙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위안, 나는 어쨌든 외국으로 가는 것이 좋아. 여태까지 즐겁게 살려고 혁명에도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엔 실증이 났어.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 말이야. 위안, 너는 내가 웃는 얼굴을 하고 다니니까 그저 신화 쓰는 태평한 사람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슬프고 절망을 느낄 때가 많아. 나는 외국에 나가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정말 기뻐. 위안은 생의 이야기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국을 먹어 기분이 좋았고 조금씩 흔들리는 침대 위에 누워 있으려니 잠이 쏟아졌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마음이 편했다. 조금 웃음을 띄었을 뿐 눈꺼풀이 감기는 것 같았다. 생은 그것을 보고 상냥하게 말했다. 어서 자. 숙모님도 너를 실컷 자게 해주라고 하셨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잠도 잘 올 게다. 자유라는 말에 위안은 다시 한번 눈을 떴다. 그는 진정 자유로웠다. 마침내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생은 자기 생각을 마저 털어놓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위안, 너도 내 생각과 같다면 떠나는데 아무런 미련도 없을 거야. 위안은 잠에 빠지면서 생각했다. 미련 같은 건 없었다. 아무렴, 없고 말고. 감방에서 벌레같이 움짤거리던 사람들, 빛통 속에서 지새운 사흘밤. 죽음의 길로 끌려가면서 그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지던 여학생의 모습 등이 하나씩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지극히 평화로운 기분 속에서 그가 일하던 농장이 꿈에 나타났다. 그가 씨앗을 뿌려둔 조그만 밭이 한 폭의 그림처럼 뚜렷이 눈앞에 떠올랐다. 완두콩에 알이 들기 시작했고 이삭이 나온 보리는 자랄 대로 자라 있었다. 그 옆에 있는 밭에는 맘 좋은 농부가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쪽에는 그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얼음같이 찬 손에 그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위안은 자기가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생이 말했듯이 떠나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아니, 한 가지 있었다. 그가 가꾼 작은 농장이었다. 다시 잠이 들기 전에 그는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그 땅은 내가 돌아올 때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땅은 언제나 그대로니까. 2. 위안이 고국을 떠난 것은 20살 때였다. 여러모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다. 갖가지 꿈과 혼란이 가슴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을 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는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거나 감시를 받거나 뒷바라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밖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는 감옥에 갇혔던 사흘 동안에도 진실한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꼭 6년을 외국에서 보냈다. 그는 26번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에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 그는 재구실을 할 만한 청년이 되어 있었으나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슬픔은 아직 겪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내 꿈을 이룰 계획도 세웠습니다. 학업도 끝마쳤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위안에게 지난 6년은 그의 과거 전반을 차지하는 듯이 느껴졌다. 고국에서 보낸 19년의 세월보다 외국에서 보낸 6년의 경험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었다. 이 6년이야말로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세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가 가야 할 길을 걷고 있었다. 누군가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고 학위까지 받았소. 웬만한 그곳 학생들보다도 성적이 우수했소. 그러나 그곳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누구라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만 한다면 우수한 성적을 딸 수도 있지. 그러나 대학이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다. 모름지기 학교에는 나름의 생활이 있다. 그런데 저 학생은 책만 들여다볼 뿐 그 외의 학생활동에는 전혀 무관심하단 말이야. 모두 저런 학생들 뿐이라면 우리 대학의 축구 경기나 보트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 위안은 놀기 좋아하는 그곳 학생들이 자기를 이렇게 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을 그가 안 듣는 데서 소곤거리지 않고 강의실이나 강당 같은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짓거렸다. 그래도 위안은 태연히 가슴을 펴고 다녔다. 우등상 시상식 때마다 그의 이름이 맨 먼저 불렸다. 교수들은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이 자국 학생들을 물리치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칭찬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안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가 자기 민족의 우수한 능력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에 긍지를 느꼈고 자기가 어린애처럼 스포츠 따위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게다가 누군가가 사회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니 어떤 준비를 말하는가 하고 물으면 그는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소. 그리고 이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우려고 애썼지요. 이 말은 사실이었다. 6년 동안 위안은 새장 속의 새처럼 꼬박 앉아 공부만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다가 식사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비로소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를 했다. 그리고 대개는 묵묵히 식사를 하고 다른 하숙생이나 여주인과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과 쓸데없는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점심은 대학 식당에서 해결했다. 강의나 실습이 없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다. 거기서 그는 수많은 책 속에 파묻혀 읽고 쓰고 사색했다. 그러는 동안에 무례한 서양인도 있긴 하지만 맹히 통렬히 공격하던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야만인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모든 학문이 발달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흔히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동포들이 서양인들은 물질에 대한 지식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발달했으나 정신적인 면은 빈곤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도서관에 소장된 철학이나 시, 예술 등에 관한 수많은 서적을 보면서 과연 자기 조국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물론 이곳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중국 성현들의 책이 모조리 번역되어 있고 동양 예술에 대한 저서가 즐비한 것을 보고 놀랐다. 이와 같은 학문을 가진 국민이 부럽기도 하고 믿기도 했다. 그의 나라에서는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여자들은 더 말할 여지도 없었다. 이 나라에 건너온 이래 위안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다른 감정이 작용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그는 눈앞에 전개되는 진기한 풍경과 새로운 나라의 위대함을 마음껏 즐겼다. 위안은 마치 구경 나온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고 낯선 땅을 밟았다. 그는 보는 것마다 감탄했다. 이 낯선 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에 상륙했을 때 그동안 듣던 것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건물들은 생각보다 더 높고 포장된 거리는 방안처럼 깨끗해서 아무데나 앉아서 드러누워도 될 것 같았다. 거리며 오가는 사람의 하얀 피부나 깨끗한 옷차림은 보기만 해도 산뜻했으며 모두 부유하고 잘 먹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거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의 소매를 잡고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거나 푼돈을 적선해 달라는 거지를 볼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다. 모두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먹을 것도 넘쳐났다. 처음 며칠 동안 위안과 쌩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훌륭한 것에 감탄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궁전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집들을 처음 보는 두 청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번화가를 벗어나면 넓은 도로가 뻗어 있었고 큰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다. 어느 집이나 높은 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고운 잔디가 깔린 정원이 서로 붙어 있었다. 도둑 맞을 것이 두려워 담을 쌓고 살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 이웃을 믿는 것일까? 그것이 위안과 쌩에게는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다. 거대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것이 신상을 모셔놓지 않았을 뿐 웅장한 사원처럼 보였다. 질비하게 서 있는 건물들 사이를 자동차들이 사람을 싣고 놀라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걷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즐기기 위해 걷는 것이지 차를 탈 형편이 안 돼 걷는 것은 아닌 듯했다. 처음에 위안은 쌩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걷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지. 그런데 바삐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목소리는 우울하기는커녕 명랑하기만 했다. 그들이 빨리 걷는 것은 국민성이었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공기와 햇빛조차 이상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위안의 조국에서는 대기가 조름길을 가져다 주어서 여름에는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더운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기 일수인데 이 나라에서는 바람도 햇빛도 사람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따라서 위안과 쌩도 평소보다 빨리 걸었다. 밝은 햇빛 속에서 사람들은 티끌처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보는 것이 모두 신기하고 유쾌했으나 그런 감정을 흐리게 한 일이 있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상륙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위안은 쌩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은 부자는 아닌 듯 했으나 아무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처지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였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사를 하고 있던 백인 남녀들이 그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피하는 듯했다. 사실 백인의 몸에서는 치즈 비슷한 이상야릇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들도 얼굴을 찌푸릴만 했으니 불쾌한 일이었다.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이곡 간습인 듯 두 사람의 모자를 받아 다른 모자와 함께 맡아두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모자를 달라고 하자 그 여자는 여러 사람의 모자를 한꺼번에 내놓았다. 그때 어떤 손님이 위안의 갈색 모자를 자기 곳으로 잘못 알고 집어쓰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위안은 곧 그 사람의 모자를 들고 뒤따라가서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선생님의 모자는 이겁니다. 제 낡은 모자와 바뀌었군요.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머리를 약간 숙인 다음 그 남자의 모자를 내밀었다.
그러자 중년의 백인 남자는 여인 얼굴에 날카롭고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신의 대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위안에게 주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뱉듯이 하고 사라졌다. 위안은 모자를 든 채 서 있었다. 그 사람의 반들반들한 대머리도 싫었지만 그의 말이 더 불쾌해서 그 모자를 쓰기가 싫을 정도였다. 뒤따라온 쌩이 옆에 와서 물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얻어맞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내게 뭐라고 짓거렸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욕설인 것만은 분명해. 위안은 뚱해서 대답했다. 쌩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냉소적인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아마 동양의 촌놈이라고 했겠지. 기분 나쁜 말이었어. 분명히. 위안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인이야. 쌩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후에 어깨를 추스리고 말을 이었다. 이봐,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야. 위안은 대꾸하지 않았으나 기분이 언짢았다. 그 뒤로는 아무리 신기한 것을 보아도 흥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는 저항심이 생겨 완고하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언제까지나 왕릉의 손자이고 왕후 장군의 아들로 남아있을 것이며 몇천만의 백인종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쌩이 없었더라면 위안은 하루 종일 불쾌한 감정을 떨치지 못했을 것이다. 위안의 감정을 짐작한 쌩은 다시 한번 껄껄 웃고 나서 짓궂은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맹은 그를 가리켜 서양 귀신이라고 했을 게 아니겠어. 지금 내가 불쾌한 것처럼 그 사람도 불쾌하겠지. 그러니까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쌩은 위안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 이것저것 구경거리를 분주히 보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볼만한 것도 놀랄 일도 많았기 때문에 위안은 그런 사소한 사건을 잊은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면 6년 전의 일이 방금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백인의 성난 표정을 잊을 수 없었고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 불쾌한 일이 기억의 표면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위안과 쌩은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첩첩한 산악지대를 지나갔다. 산기슭에는 봄 기운이 돌고 있었지만 푸른 하늘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는 흰 눈이 쌓여 있었다. 산과 산 사이의 시커먼 계곡에는 깊은 물이 거품을 내며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차창을 내다본 위안은 이 압도적일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이 나라의 흙, 바위, 물은 고국의 그것들과는 질이 다른 것 같았고 천재 화가가 제주껏 그린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산악지대를 지나자 한 고을만큼이나 넓은 평야가 눈앞에 전개되었다. 굉장한 기계들이 풍성한 대지에서 맹수처럼 달리며 땅을 갈고 있었다. 위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산을 넘어오면서 본 것보다 한층 더 장관이었다. 큰 경작기계를 보았을 때 위안은 늙은 농부가 괭이 지는 법이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일이 생각났다. 그 농부는 지금도 그렇게 땅을 파고 있을 것이고 다른 농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고국의 논밭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조그맣게 나누어져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채소를 가꾸는데도 저장해 두었던 인분을 몇 번씩 주어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들여 가꾸었다. 한 치의 땅도 한 톨의 곡물도 헛되이 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했다. 그러나 이 고장에서는 조각 땅이나 낱낱의 곡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떼기의 밭이 어찌나 넓은지 자로 잴 수 없을 것 같았고 수확물도 한 포기씩 계산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처럼 이 나라에 온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식당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좋게만 보였다. 고국에 비해 월등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농촌도 깨끗하고 풍성해 보였다. 물론 그는 농부와 도시인들을 구별할 수 있었으나 농부라 할지라도 옷을 잘 입고 있었고 농가들도 흙벽의 초가집이 아니었다. 닭이나 돼지를 집안에 아무렇게나 놓아서 기르지도 않았다. 위안은 이 나라의 돼지가 자기 나라의 것과 같지 않고 무엇인가 다르며 야성을 띠고 있음을 알았다.
시골길을 따라 걷거나 대학 농장에서 지난날 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실험 경작을 하면서 구체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백인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지나 그의 민족이 살고 있는 대지나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작을 해보니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묻혀있는 고국의 땅과는 달랐다. 이 나라의 땅은 아직 새롭고 인간의 뼈가 묻혀있지 않았다. 아직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땅이었다. 그의 고국의 땅에는 수많은 인간의 고륙이 파묻혀 있었지만 이 나라는 아직 인간의 고륙이 땅에 스며들 만큼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지는 그것을 소유하려는 인간보다 강했다. 대지가 야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는 사람 또한 부와 학식을 갖추었으면서도 외모나 정신에는 아직 야성적인 면이 있었다. 이곳의 대지는 아직 사람에게 정복되지 않고 있었다. 몇 킬로미터나 뻗은 산림으로 덮인 산에는 넘어진 거목과 낙엽이 그대로 쌓여 있고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광대무변한 평야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짐승들이 마음대로 풀을 뜯고 있었다. 넓은 도로가 도처에 뻗어 있었다. 모두 대지가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사용했고 막대한 수확을 올렸다. 쓸만한 나무만 베어냈으며 가장 토질이 좋은 밭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황폐한 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래도 대지는 사용하지 못할 만큼 넓었으며 인간보다 위대했다. 위안의 고국에서는 이미 땅을 정복했고 인간이 대지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산의 나무들이 벌써 오래전에 베었고 지금은 풀잎마저 연료로 깨끗이 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땅을 빈틈없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확을 올리기 위해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다. 대지는 모든 힘을 인간을 위해 소모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듯 인간들은 자기의 땀과 분비물과 시체를 대지에 쏟아넣었다. 그 바람에 대지는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말하자면 사람이 토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대지는 벌써 오래전에 본래의 힘을 소진해버려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나라에 와서 위안이 느낀 것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고국에서는 자기에게 배당된 땅을 경작할 때 얼마나 공을 들여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지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탓에 기름졌다. 조금만 관리를 하면 대지는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여 많은 것을 생산해냈다. 이처럼 보는 것마다 경탄하던 위안이 이 나라에 대해 중호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지난 6년을 돌이켜보니 그에게 중호심을 심어준 두 번째 불쾌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위안과 쌩은 곧 헤어졌다. 쌩은 기차의 종착역에 있는 대도시를 마음에 들어했다. 쌩은 자기처럼 시와 음악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시의 대학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고 쌩은 위안처럼 흙에 애착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러나 위안은 이 나라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정해둔 것이 있었다. 씨를 어떻게 뿌리고 땅은 어떻게 경작하는가 따위에 대한 연구였다. 짧은 동안의 관찰이었지만 미국의 부도 대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안은 더욱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위안은 쌩과 헤어진 후 다시 차를 타고 그가 희망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갔다. 위안은 먼저 자기 집이라고 부를 하숙집을 찾아야 했다. 대학에서 백발노인이 친절하게 입학 절차를 밟아주고는 하숙할 집을 몇 군데 추천해 주었다. 위안은 그중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기 위해 집을 찾아 나섰다. 첫 번째 찾아간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꽤 나이가 많고 몸집이 굉장히 큰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는 굵직하고 붉은 팔을 앞치마로 닦으면서 위안을 바라보았다. 위안은 이렇게 몸집이 큰 여자를 처음 보았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만큼 답답했으나 정중하게 물었다. 바깥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굵은 팔을 허벅지에 대고 커다란 소리로 걸걸하게 대답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남자 주인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위안은 발길을 돌렸다. 아무리 이국 땅이라도 이렇게 무섭게 생긴 여자와 같은 집에서 살기는 싫었다. 더더구나 남자가 없는 집은 피하고 싶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몸집이 큰 여자였다.
가슴도 크고 허리도 엄청나게 굵었는데 그 짧은 머리카락을 보니 어떻게 저런 머리카락이 날 수 있는지 신기했다. 부엌의 기름과 연기에 그을러 색이 바래기는 했으나 붉은빛이 도는 금발이었다. 살찐 둥그런 얼굴은 약간 자줏빛이 도는 붉은색이었다. 도자기에서나 볼 수 있는 푸른 눈의 눈은 날카로워 보였다. 위안은 더 바라볼 수 없어 눈을 내리깔았는데 거기에는 볼품없이 생긴 두 다리가 버티고 있었다. 이것 또한 불쾌해서 위안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른 집을 찾아 나섰다. 그 다음에 찾아간 하숙집에서는 그를 거절했다. 빈 방이 있다는 표시가 있었음에도 주인 여자는 방이 다 찼다고 말했다. 그 다음 집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 까닭을 몰랐지만 곧 알게 되었다. 한 남자가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우리는 유색인종은 받지 않아요. 처음에 위안은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엷은 황색 피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피부색이었고 검은 눈, 검은 머리 이건 역시 보통 사람의 눈이며 머리카락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이상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흑인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터라 곧 그의 말뜻을 납득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다. 위안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본 남자는 약간 변명하듯이 말했다. 불경기라서 집사람이 하숙을 치기 시작했는데 외국 사람을 들이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나가버린단 말이요. 하지만 외국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는 집도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가 가르쳐준 집은 위안이 맨 처음에 들렀던 뚱뚱한 여자의 집이었다. 그것이 그가 중호심을 갖게 된 두 번째 계기였다. 위안은 남자에게 자존심을 감추고 깍듯이 인사하고는 먼저 갔던 집으로 가서 주인 여자를 되도록 쳐다보지 않으면서 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지붕 밑에 조그마한 다락방이었으나 매우 깨끗한 게 마음에 들었다. 안주인만 아니라면 이 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혼자 조용히 공부하기도 좋고 천장이 경사진 것도 운치가 있어 보였다. 그는 여기서 하숙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방이 6년 동안 그의 거처가 되었다. 하숙집 주인은 외모는 불쾌했으나 나쁜 여자는 아니었다. 위안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줄곧 여기서 지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 여자는 그에게 잘해주었다. 외모는 무섭고 동작도 상스러웠으나 마음씨가 좋은 여자였다. 이 방에서 위안은 간소한 생활을 했고 몇 가지 안 되는 소지품들도 단정히 제자리에 놓아두었다. 하숙집 주인은 차츰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가끔 폭풍 같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 우리 집 아이들이 학생만 같다면 나도 이런 여자는 되지 않았을 거라오. 하숙을 정하고 2, 3일이 지나자 위안은 이 덩치 큰 여자가 매우 친절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위안은 주인 여자의 큰 목소리와 소매 없이 드러낸 커다란 어깨며 굵은 팔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으나 자기 방에 슬그머니 사과를 갖다 놓거나 할 때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또 가끔 식탁 너머로 학생, 오늘은 쌀밥을 했어. 학생이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한바탕 껄껄대며 웃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쌀밥 정도야. 달팽이나 쥐, 개고기 같은 것은 여기선 도저히 구할 수 없으니 말이야. 위안은 그런 것은 자기 나라에서도 먹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여자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위안은 듣고만 있다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주인 여자가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을 권하거나 그의 방을 청소해 주거나 그가 즐기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례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는 동안에 주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 친절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동네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다니며 하숙하고 있는 2~3명의 동포를 만났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주 형편없는 하숙집도 있는 듯했다. 하숙집 안주인이란 대개 입이 거칠고 식사는 인색하게 주는 데다 외국 사람을 경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위안은 더욱 그 주인을 고맙게 생각했다. 위안이 무엇보다 놀란 것은 이 추한 얼굴을 가진 여인이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가 맺어준 짝과 결혼해야 하는 그의 고국에서는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스스로 배우자를 택할 수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런 여인을 골랐을까 싶었다. 지금 그녀는 남편을 여의고 17살쯤 된 딸과 같이 살고 있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딸이 무척 아름답다는 사실이었다. 하숙집 딸은 머리카락이나 눈이 검지는 않았으나 확실히 미인이라고 부를 만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뻣뻣한 머리카락을 자신이 가진 젊음의 힘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꿔놓은 것 같았다. 붉은색의 짧고 귀여운 모양의 머리가 흰 목덜미를 덮고 있었다. 눈도 어머니를 닮았으나 어머니 눈보다 부드럽고 빛깔이 짙었으며 무척 컸다. 눈썹도 어머니의 희미한 빛깔과는 달리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입술은 부드럽고 도톰했다. 몸매는 날씬했으며 손도 갸름하고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있었다. 얇은 옷을 입고 있어 움직일 때마다 가는 허리며 볼록한 가슴이며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젊은 남자들이 미인을 보면 그렇듯이 위안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시선이 끌렸다. 하지만 그녀도 눈치채고 있음을 알았을 때 위안은 그녀가 두려워지고 혐오감마저 들었다. 그 후로는 그녀를 멀리하려고 애썼고 그녀가 인사를 해도 그저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 그쳤다. 위안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직하고 고운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도 달콤하지도 않았다. 무슨 말을 할 때면 높고 날카로운 콧소리를 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이나 하얀 목덜미에 시선이 갔을 때도 그녀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였다. 그 밖에도 하숙집 딸을 좋아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을 거들지 않았으며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식사 때 하숙집 주인이 딸에게 뭔가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는 한 번도 제대로 식탁을 준비할 때가 없어. 꼭 하나씩 잊어버리거든 하고 짜증을 냈다. 그녀는 자기 손이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손이 트면 안 된다며 설거지도 하지 않았다. 위안은 6년 동안 하숙집 딸의 결점을 낱낱이 떠올리며 그런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녀의 예쁜 손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것은 게으름뱅이의 손이다. 자기 일 말고는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 손이며 젊은 여자의 손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물론 위안도 이성에게 사랑을 느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끔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낯선 땅에서 처음 백인에게 모욕을 당한 일을 회상했다. 그는 자기와 이 처녀는 인종이 다르며 서로 인연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위안은 여자라면 지긋지긋했고 배신까지 당한 일을 생각하며 자신을 타일렀다. 내가 만일 이 외국에서까지 배신을 당한다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그녀를 보지 않으려 했다. 이제는 그녀의 가슴에도 눈이 가지 않았다. 가끔 그녀가 춤추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위안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었다. 침대 속에서 전율을 느끼며 죽은 여학생을 생각하기도 했고 어째서 어느 민족이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그런 정열이 타오르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는 고통과 더불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호기심을 느꼈다. 위안은 마지막까지 그 여학생을 이해하지 못했고 끝에 가서는 배신을 당했으므로 생각해보아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환한 달밤이면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금방 눈이 떠졌다. 그는 누운 채 방 안의 벽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몸을 뒤척이며 이런 생각도 했다. 달이 저렇게 밝지 않으면 좋으련만. 저 달을 보니 뭔가 그리운 생각이 들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그리워지는군. 지난 6년은 쓸쓸한 시간이었다. 날이 갈수록 위안의 생활은 고독만 더해갔다. 누가 물으면 언제나 예의 바르게 대답했으나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 불쾌한 일을 겪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의 민족적인 긍지, 서양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오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긍지가 그의 내부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거리를 거닐 때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묵묵히 견딜 수 있었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 일용품을 살 수 있는 가게는 어디이며 어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 하는가도 알게 되었다. 냉정히 거절하는 곳도 있었고 물건값을 2배로 부르는 곳도 있었으며 정중하게 이웃 사람들 덕분에 장사를 하고 있지요. 외국분을 상대하면 이웃 사람들을 잃을 염려가 있었어요. 하고 민망스러운 듯이 말하는 곳도 있었다. 위안은 냉정히 거절하거나 공손하게 거부해도 잠자코 그 자리를 떠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때도 있었다. 이 나라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 그는 길 잃은 외국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고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이 나라의 백인 남녀들은 모두 자기 생활에 바빠서 남의 일, 특히 외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볍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학교 친구나 그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 하숙집 주인 모두가 그의 동포에 대해서 극히 빈약하고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쥐와 뱀을 먹고 아편을 피우며 여자는 전부 전족을 하고 남자는 변발을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위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그들의 무지를 바로잡으려고 애썼고 자신은 쥐나 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이란이나 그녀의 친구들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도 들려주었다. 소용없었다. 그들은 듣고도 곧 잊어버리고 잘못 알려진 이야기만 기억했다. 그들의 완고한 무지에 대해서 위안은 분노를 느꼈고 마침내 이곳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조국은 어디를 가나 이 항구 도시 같고 여자는 모두 아이란처럼 현대적이라고 믿게 되었다. 위안은 토양학에 대한 2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한 학생을 만났다. 농촌 출신의 학생이었는데 아주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대해주었다. 어느 날 우연히 강의실에서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 이후로 2 사람은 강의실에서 함께 나와서 걷기도 하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그에게 산책을 하자고 청했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므로 위안은 그 산책이 매우 즐거웠다. 그만큼 그는 외로웠던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위안은 이 새로운 친구에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너무 형식을 차리지 말자. 이제부터 나를 짐이라고 불러. 내 이름은 뭐지? 왕이라. 위안 왕이군. 나는 번스야. 짐 번스. 그래서 위안은 자기 나라에서는 성을 먼저 부른다며 지금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면 마치 거꾸로 된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짐은 매우 재밌어하며 자기 이름을 거꾸로 불러보고 크게 웃었다.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오가고 자주 만나는 동안 2 사람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짐은 농가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 농장은 200에이커쯤 되지. 그러면 굉장한 부자구나. 하고 위안이 말하자 짐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여기서는 얼마 안 되는 거야. 너희 나라에서는 그 정도면 큰 편이야. 하고 되물었다. 그의 물음에 위안은 솔직히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 나라의 농가가 얼마나 소규모의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기 싫어 단지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농장을 갖고 있어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땅이 비옥해서 조금만 가져도 생활이 곤란하지 않아. 위안은 그 밖에도 그 도시에 있는 큰 저택이며 아버지 얘기도 들려주었다. 다만 아버지를 군벌이라고 하지 않고 장군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는 또 항구의 대도시며 노부인, 동생 아이란과 그녀가 즐기는 오락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런 뒤로 짐은 매일같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위안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의 호기심을 채워주었다. 위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독했던 것이다. 그가 겪은 온갖 모욕도 누가 물으면 아무렇지 않다고 넘겼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 땅에 온 이래로 그는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았고 홀대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백인 친구와 함께 앉아 자기 민족과 가문과 자기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노라니 큰 위안이 되었다. 짐이 경단하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자 그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한꺼번에 아무는 듯했다. 짐은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했다. 너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척 가난뱅이 같겠군.
장군의 아들로 많은 하인을 부렸으니까. 사실 여름방학에 널 우리 집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말도 꺼내지 못하겠구나. 위안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내 집은 틀림없이 넓고 좋을 거야. 그러면서 위안은 짐이 감탄하는 것에 만족했다. 어느새 위안은 조국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왕후의 전쟁과 살벌한 군대에 대한 혐오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버지를 높은 자리에 있는 위풍당당한 장군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왕릉이 반생을 굶주리며 고된 노동을 하여 입신한 것을 잊고 넓은 정원이 딸린 큰 저택만을 떠올렸다. 그는 작고 오래된 수많은 움막집을 잊어버렸다.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짐승까지 함께 기거하는 짚을 잇고 흙으로 만든 움막집들을. 그의 기억 속에는 대도시와 환락의 거리만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짐이 거기도 여기처럼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 너희 나라도 우리처럼 이런 집을 짓고 사니 하고 물었을 때도 있고 말고 뭐든지 다 있어 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 말은 거짓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는 진실이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고국의 모습이 완전하게만 보였던 그로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가난이나 좋지 못한 일은 깡그리 잊고 있었다. 지금 그는 자기 나라의 농부들은 정직하게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하인들은 충실하고 주인들은 모두 친절하며 자녀들은 효성이 지극하고 처녀들은 정숙하고 겸손하다고 여겼다. 조국에 대한 이런 믿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어느 날 그는 이 믿음의 힘에 끌려 공식 석상에서 자기 나라를 변호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다 돌아온 미국 선교사가 교회에서 중국의 모습을 담은 영화를 보여주며 그곳의 주민과 풍속에 대해서 강연했을 때였다. 위안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으나 중국에서 왔다는 선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지 궁금해서 교회를 갔던 것이다. 위안은 군중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연설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에 있을 때 선교사에 대한 비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선교사란 종교를 일종의 장사수단으로 삼고 해외에 포교해서 소박한 민중들을 어떤 비밀스러운 목적을 위해 그의 종파로 유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으나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목적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며 반드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일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선교사는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였다. 인매가 침울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두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이윽고 그는 강연을 시작했다. 중국의 빈민, 기근, 딸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예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며 빈민굴, 그 밖에 불결하고 처참한 생활상을 늘어놓았다. 위안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다. 이어서 선교사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중국의 실상을 영화로 보여주었다. 울며 애걸하는 거짓대와 얼굴이 문드러진 문둥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배만 볼록 나온 어린아이들, 혼잡한 거리,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은 장면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부유하게 자란 위안으로서는 보지도 못한 비참한 광경들이었다. 영화가 끝나자 선교사는 이렇게 엄숙히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은 이 비참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부를 원합니다. 위안은 참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외국인들을 보니 그의 조국의 결점을 폭로한 선교사에 대한 노여움이 솟구쳤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했다. 그 선교사가 폭로한 것은 자신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순전히 악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선교사가 일부러 그런 비참한 장면만 찾아다니며 수집해 와서는 이 냉정한 서양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미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을 모욕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위안은 가슴속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단위에 뛰어올라 앞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고함을 질렀다.
검은 눈에 노기를 띠고 두 뺨이 빨개진 채 온몸을 떨면서 외쳤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나도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나는 그런 문둥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아이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따위 집들도 못 보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저의 집에는 방이 20개나 있으며 그런 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방금 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거두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제 나라를 대신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기부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동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위안은 목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는 제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교회 안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했다. 다들 뜻밖의 일에 놀란 모양이었다. 선교사는 가벼운 웃음을 띤 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조금도 흥분한 빛이 없이 말했다. 저 청년은 현대교육을 받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군요. 나는 내 생애의 절반 이상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가난한 백성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생이 귀국하거든 내가 살았던 내륙의 작은 마을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여준 광경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를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안은 조롱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앉아서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숙집으로 향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 사나이가 그의 앞을 지나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물론 그들은 위안이 듣고 있는 줄도 몰랐다. 이상한 일 다 보겠지. 그 중국 녀석이 그렇게 핏대를 올리니 말이야.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나이가 대꾸했다. 난 두 사람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 남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천만이거든. 아무튼 외국 사정이야 어떻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하품을 했다. 처음 말한 남자가 관심 없다는 말투로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런데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리고 두 남자는 걸음을 재촉했다. 위안은 이번에는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다. 만약 그들이 선교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반대로 거짓이라고 믿는다면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위안은 노여움을 아는 채 침대에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다. 그는 이 외국 사람들에게 조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위안의 마음을 풀어준 것은 짐이었다. 위안은 이 소박한 친구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한 신념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는 선조의 정신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곳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준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의 조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예의를 지키고 선량하게 살아간다. 그 가운데서 모든 아름다움이 태어난다. 그들에게는 이 나라에서처럼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는 아이들이나 여성도 법률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위안은 자기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나 아이들을 해친 사람을 다스리는 법률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순간에는 노부인이 거두고 있는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었다. 또 여자들은 언제나 안전하며 가정에서 존중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럼 여자의 발을 묶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군. 짐이 묻자 위안은 우쭐대며 대답했다. 그건 옛날 간습이야. 너희 나라에서도 옛날에 여자들이 허리를 졸라맸던 것처럼 아주 먼 옛날 얘기지. 지금은 어딜 가도 볼 수 없어. 위안은 이렇게 자기 나라를 변호했으며 그것이 그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이 때문에 가끔 맹을 생각했으며 비로소 그의 진가를 알 것 같았다. 맹의 생각이 옳았어. 우리나라는 몹시 모욕을 받고 천대받고 있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조국을 받들지 않으면 안 돼. 맹은 올바르게 조국의 현실을 보고 있었어. 맹에게 편지로 이 말을 전하고 싶었으나 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다정한 기분으로 마음껏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집안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갖게 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저는 가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조국처럼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양식이나 음식은 세계 최고입니다. 귀국하면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다만 배울 것을 배우고 조국을 위해 그것을 유용하게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덧붙였다. 그는 편지에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주말이라 밤거리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청년들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떠들어댔다. 젊은 여자들은 스스럼 없이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다. 이런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위안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냉소했다. 그의 마음은 방금 보낸 편지를 쫓아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몇백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군벌 장군으로서 스스로 만든 규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위안은 아버지가 전에 자주 본 적이 있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석탄이 활활 타고 있는 구리화로가 앞에 놓여 있고 호위병들을 옆에 거느린 채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위안은 시끄러운 노래의 소음 속에서 댄스홀에서 흘러나오는 외설스러운 음악 속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고국의 위대함의 긍지를 느꼈다. 자신은 주위의 미천한 사람들보다 고귀한 신분이며 유서 깊은 왕씨의 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며 방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증오의 세 번째 단계였다.